코로나19에 한 번 걸린 뒤 다시 감염된 사람은 건강상 문제를 일으킬 가능성이 크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낙태권을 보호하는 행정명령을 내렸습니다. 집값과 대출금리의 동반 상승 탓에 미국에서 집을 사기가 16년 만에 가장 어려워졌습니다. 흑인 조지 플로이드를 체포하면서 무릎으로 목을 짓눌러 사망하게 한 미니애폴리스 경찰관 데릭 쇼빈이 연방법정에서 21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뉴욕시 환경보호국이 새로운 홍수 위험지역 지도를 공개했습니다. 이상은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N 뉴스입니다. 뉴욕시의 7일 평균 코로나19 감염률이 고공 상승 중입니다. 뉴욕시 보건국 통계에 따르면 어제 기준 뉴욕시의 7일 평균 감염률은 14.6%를 기록했습니다. 2주 전인 6월 23일 9.3%에서 5.3%포인트나 증가했고 3개월 전인 지난 4월 6일 감염률은 3.4%에 그쳤지만 현재 4배 이상으로 증가한 셈입니다. 특히 한인 밀집 지역인 퀸즈 플러싱과 머레이 힐 지역은 7일 평균 감염률이 각각 19.8%, 19.3%로 시 전역 평균을 크게 웃돌았습니다. 7일 평균 확진자 수는 3,367명, 인구 10만 명당 확진자는 309.6명을 기록 중입니다. 감염률은 전체 진단검사자 중 양성 반응을 나타낸 감염자 비율을 나타냅니다. 하지만 최근 보건당국 통계에 집계되지 않는 자가진단 검사키트를 이용하는 사람들의 비율이 높아지면서 실제 확진자 수는 더 많을 것으로 분석됩니다. 이번 확산세는 백신 접종자와 항체 보유자까지 감염시키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는 오미크론 변이 BA.5가 뉴욕시를 포함해 전국적으로 확산되면서 제5차, 6차 확산의 우려까지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코로나19에 한 번 걸린 뒤 다시 감염된 사람은 건강상 문제를 일으킬 가능성이 크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박준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세인트루이스에 있는 워싱턴 대학교 연구팀이 코로나19에 반복적으로 걸리면 감염 후 지속적인 건강 문제를 겪을 가능성이 커진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이번 연구는 미국 제한군인 의료 시스템을 통해 코로나19 치료 경험이 있는 환자 560만 명의 의무 기록을 기반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연구팀은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은 환자 25만 명과 2회 이상 감염 경험이 있는 환자 3만 800명, 코로나19 감염 기록이 없는 530만 명을 대조군으로 설정해 의무 기록을 비교했습니다. 재감염자 중 코로나19에 2차례 감염된 환자는 3만 6천 명, 3회 감염자 약 2,200명, 4회 감염자는 246명입니다. 분석 결과 환자 중 2차례 이상 코로나19에 걸린 경험이 있는 사람은 코로나19에 한 번 걸렸던 환자에 비해 6개월 이내에 사망할 위험이 2배 이상 높았으며 병원에 입원할 가능성도 3배나 높았습니다. 코로나19 재감염 환자는 1회 감염자와 비교하면 폐와 심장에 문제가 생길 확률이 높고 피로감 및 소화기 신장장애, 당뇨, 신경질환을 겪을 위험이 더 컸습니다. 재감염 환자는 흉통과 심장박동 이상, 심장마비, 심금, 심낭염, 심부전, 혈전 등이 새로 보고됐습니다. 호흡곤란, 저산소, 폐질환, 폐우종 등도 발생했습니다. 연구팀에 따르면 새로운 증상은 재감염 직후 발생할 가능성이 가장 컸지만 일부 증상은 6개월 이상 지속됐습니다. 재감염 후 새로운 증상 발생은 백신 접종 여부와 관계없었고 재감염 횟수에 비례해 늘어났습니다. KBN 뉴스 박준환입니다. 연방대법원이 지난달 24일 연방 차원의 낙태권 보장을 없애고 주의 결정사항으로 넘긴 판결이 내놓았는데요. 민주당과 낙태권 옹호론자들로부터 대책을 마련하라는 압박을 받아온 바이든 대통령이 낙태권을 보호하는 행정명령을 내렸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오늘 낙태권 확대와 사생활 보호 강화에 초점을 맞춘 행정명령에 서명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백악관 연설에서 대법원의 판결은 헌법의 근거에 내려진 것이 아니라고 강력하게 비판하며 앞으로 동성결혼, 피임 등에 대해서도 대법원이 위헌 판결이라고 결정할 위험에 처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낙태권을 보호하기 위한 연방 차원의 법률 제정이 가장 빠른 해결책이 될 것이라면서 오는 11월 중간선거 때 민주당을 지지할 것과 투표에 참여할 것을 수차례 호소했습니다. 그는 지금은 우리에게서 빼앗아간 권리를 회복하고 극단주의자들의 의제로부터 나라를 보호할 순간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공화당이 반대로 연방 차원에서 낙태를 금지하는 법안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면서 이 법안이 의회를 통과하더라도 거부권을 행사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번 행정명령에는 보건복지부가 식품의약국 승인을 받은 낙태약품에 대한 접근을 보장하기 위해 추가 조처를 취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또 임신부와 유산을 경험한 여성을 위한 긴급 의료 접근권을 보호하고 피임약 접근권 확대, 산하 제한과 피임 관련 무료 상담, 보장 등을 담고 있습니다. 아울러 민감한 건강 관련 정보의 이전 및 디지털 감시 우려와 관련해 환자의 프라이버시를 보호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행정명령은 자신이 사는 주 이외 지역에서 의료 제공이 사용되는 이동식 클리닉을 포함해 생식 관련 의료 제공자나 클리닉을 찾는 환자들의 안전을 보장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았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복지부 장관이 이런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30일 이내에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지시했습니다. 집값과 대출 금리의 동반 상승 탓에 미국에서 집을 사기가 16년 만에 가장 어려워졌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에 따르면 부동산 중개인협회가 산정하는 주택 구입 능력 지수가 지난 5월 102.5로 떨어져 2006년 7월 100.5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이는 최근 32년간 가장 낮았던 1990년 7월 100.2와도 가까운 수준입니다. NAR 주택 구입 능력 지수는 기존 주택 중위 가격과 가구당 중위 소득, 모기지 평균 금리 등을 반영해 산정합니다. 코로나19 사태 이후 집값이 천정부지로 치솟았지만 역대 최저 수준의 모기지 금리 덕분에 실질적인 부담은 크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한 연방준비제도의 가파른 금리 인상 여파로 최근 30년 만기 고정 모기지 금리가 6%에 육박할 정도로 급등해 매수자들의 부담을 키우고 있습니다. 모기지 금리는 경기 침체 염려 속에 이번 주 5.3%까지 떨어졌지만 1년 전 2.9%와 비교하면 2배에 가까운 수준입니다. 이로 인해 지난 5월 기준 평균적인 모기지 상환액은 1,842달러로 올해 1월 1,297달러, 작년 5월 1,220달러보다 50% 가까이 급등했습니다. 금리 부담에 수요가 위축되면서 미국의 기존 주택 매매 건수가 넉 달 연속 감소하는 등 주택시장 열기가 빠르게 식고 있지만 매물로 나오는 주택 공급이 부족해 당분간 가격은 좀 더 오를 것으로 전문가들은 전망하고 있습니다. 2020년 5월 25일 흑인 조지 플로이드를 체포하면서 무릎으로 목을 짓눌러 사망하게 한 미니애폴리스 경찰관 데릭 쇼빈이 어제 연방법정에서 21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박준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흑인 조지 플로이드 체포 과정에 과잉 진압으로 사망하게 한 전 경찰관에게 플로이드의 민권을 침해했다는 혐의로 징역 21년형이 선고됐습니다. 미네소타주 세인트폴 연방지방법원은 어제 플로이드를 살해한 전 미네아폴리스 경찰관 데릭 쇼빈에 대해 21년 징역형을 선고했습니다. 연방법원은 쇼빈이 플로이드의 목과 등을 무릎으로 짓누르고 살려달라는 호소를 무시했을 때 그의 민권을 침해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앞서 쇼빈은 지난해 6월 플로이드에 대한 2급 살인, 2급 우발적 살인 등의 혐의로 22년 6개월의 징역형을 이미 선고받고 복역 중입니다. 이번 판결은 이와 별개로 쇼빈을 포함해 플로이드 살해에 관여한 전 경찰관 4명이 플로이드의 민권을 침해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사건에 대한 결정입니다. 폴 매그너슨 판사는 나는 당신이 한 행동을 왜 했는지 정말 모르겠다. 하지만 누군가의 목에 그들의 목숨을 다할 때까지 무릎을 올려놓는 것은 그저 잘못됐다. 그리고 당신은 처벌받아야만 한다고 말했습니다. 당초 혐의를 부인했던 쇼빈은 지난해 12월 재판 과정에서 태도를 바꿔 유죄를 인정한 바 있습니다. 유죄 판결을 받을 경우 형량이 최대 종신형으로 늘어나는 것을 피하기 위해 검찰과 플리바겐을 한 결과로 풀이됩니다. 검찰은 플리바겐의 결과 그에게 25년형을 구형했고 쇼빈이 살인 혐의로 받은 형량과 민권 침해 혐의로 선고된 형량을 동시에 복역하도록 허용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쇼빈은 또 이 합의에 따라 현재 독방 생활을 하고 있는 주 교도소에서 좀 더 안전하다고 여겨지는 연방교도소로 이감하기로 했습니다. 최종적인 쇼빈의 복역 장소는 미 연방교정국이 결정하게 됩니다. KBN 뉴스 박준환입니다. 바이든 행정부가 가상화폐에 대한 국제사회의 규제를 수립하기 위한 기본 틀을 만들었다고 블룸버그 통신과 블록체인 전문 매체 코인데스크가 보도했습니다. 재무부는 디지털 자산에 대한 국제적 참여를 위한 기본 틀을 마련해 바이든 대통령에게 전달했다고 어제 밝혔습니다. 재무부는 이번 기본 틀이 가상화폐의 발전과 관련해 미국의 핵심적인 민주주의 가치가 확실하게 존중되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구체적으로 미국의 가치를 반영하는 기술과 규제 표준을 촉진함으로써 소비자와 투자자, 기업을 보호하고 미국과 세계 금융의 안정성을 확보하면서 시스템 리스크를 완화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가상화폐가 불법 금융에 활용되는 것을 막고 안전하고 저렴한 금융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며 세계 금융 시스템에서 미국의 리더십을 공고히 하는 것도 이번 기본 틀의 목표라고 밝혔습니다. 재무부는 아울러 디지털 지불결제 구조와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의 개발 표준과 관련해 다른 국가와 계속해서 협력하고 이런 새로운 지불결제 시스템이 미국의 가치와 법적 요구사항에 부합하게 할 것이라고도 말했습니다. 이런 국제협력은 금융 안정성, 소비자와 투자자 보호, 기업 리스크, 돈 세탁, 테러와 대량 살상 무기 확산을 위한 자금 조달, 제재 회피, 기타 불법 행위 등 가상화폐가 제기하는 모든 이슈를 망라해 다룰 것이라고 재무부는 설명했습니다. 이번 기본 틀은 지난 3월 나온 책임 있는 가상화폐 발전을 담보하기 위한 행정명령의 후속 조치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당시 가상화폐의 위험과 잠재적 혜택에 대해 전체 정부 차원의 접근법을 세울 것을 지시한 바 있습니다. 기후변화 대응을 주요 정책 목표의 하나로 내세운 바이든 행정부가 미 연방정부에서 일회용 플라스틱 사용을 줄이기 위한 절차에 착수했습니다. 연방총무청은 어제 공지를 내고 연방정부 차원의 일회용 플라스틱 사용과 관련한 정보를 수집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추후 연방정부에서 일회용 플라스틱 사용을 제한하기 위한 조치의 일환이라고 명시했습니다. 내무부는 앞서 2032년까지 미국의 국립공원과 국유지에서 일회용 플라스틱 제품의 판매와 유통 등을 단계적으로 금지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내무부는 이와 함께 생분해성 자료나 100% 재활용된 재료 사용 등 플라스틱 제품 금지에 따른 대안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일회용 플라스틱은 환경오염의 주범으로 일찌감치 지목돼 각국 정부에서 규제에 나서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일회용품 및 포장용기의 주요 소비국인 미국에서는 일부 기업의 자발적 캠페인을 제외하고는 정부 차원에서 본격적인 규제에 나서지는 않고 있습니다. 정치 전문 매체 더힐은 이와 관련한 호주 비영리단체의 자료를 인용해 2019년 기준 1억 3천만 톤의 플라스틱이 한 번 쓰고 버려지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뉴욕시 환경보호국이 새로운 홍수 위험지역 지도를 공개했습니다. 이번에 공개된 지도는 시간당 2인치 이상의 폭우가 쏟아질 경우 4인치 이상, 일부 지역의 경우 1피트 이상 물이 잠길 수 있는 지역을 표시하고 있습니다. 홍수 위험 지역으로는 퀸즈 북동부 한인 밀집 지역도 다수 포함됐습니다. 플러싱 메인 스트릿과 유니온 스트릿 등을 포함한 루스벨트 애비뉴 일대와 리비츠 공원 인근, 한인 상권도 다수 집중돼 있는 머레이 힐 162 스트릿 샌포드 애비뉴와 43 애비뉴 사이 롱아일랜드 레일로드 어번데일역 인근 등이 위험지역에 포함됐습니다. 뉴욕시는 지난해 허리케인 아이다로 뉴욕시에서 13명이 사망하고 수만 가구가 침수 피해를 받은 만큼 올해부터라도 철저히 홍수 피해를 대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위험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은 뉴욕시 비상사태관리국이 운영하는 노티파이 NRC 애플리케이션을 다운로드하거나 트위터를 팔로우하면 실시간 경보를 받아볼 수 있으며 비상대피지역을 웹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난 5월 국립해양대기청은 올해 대서양 일대에서 발생하는 허리케인 중 65%가 평균 이상 규모일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25%는 평균 정도, 나머지 10%는 평균 이하로 전망했습니다. 한편 허리케인 아이다 피해로 인한 사망자 대부분이 불법 반지하 주택에서 거주했던 것으로 알려지면서 추진됐던 반지하 주택 합법화 법안은 2021-2022 회계연도 회기 중 처리되지 못하고 결국 폐기됐습니다. 아담스 시장은 뉴욕시는 허리케인으로 인한 홍수에 대해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다고 말하고, 하지만 주의회 도움도 필요하다며 지하주택의 합법화가 지난 회기 내 이뤄지지 못한 것에 대한 아쉬움을 토로했습니다. 이민서비스국에 밀려있는 이민 서류가 1,370만 건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민서비스국 사상 최대 규모 적체입니다. 박주당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이민서비스국 산하 행정감찰관이 최근 공개한 연례보고서에 따르면 서류 수속이 적체된 각종 이민 신청서만 520만 건이며 영주권 신청서 심사가 아직 완료되지 않아 대기 중인 각종 서류도 무려 850만 건에 달했습니다. 이민서비스국은 보고서가 발표되자 올해 말까지 4,000명의 직원을 추가로 고용해 적체 문제를 해소하겠다고 밝혔지만 행정감찰관은 쉽게 해소하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특히 이민서비스국이 정한 연례 목표치대로 서류를 수속해도 신규 서류까지 계산하면 최소 10년이 넘는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신청서 종류별로 보면 노동허가서가 259만 건으로 가장 많이 밀려 있습니다.
이 중 절반이 넘는 137만 건은 영주권 신청서 심사가 완료되지 않아 대기 중인 케이스입니다. 그러나 USCIS의 I-765 수속 처리 연례 목표치는 21만 건에 그쳐 여전히 230만 건은 미해결 상태로 남게 됩니다. 시민권 신청서 역시 시스템에 등록된 적체 케이스는 48만 7,027건이나 수속 과정에 계류된 케이스도 83만 3,738건입니다. 수속 처리 연례 목표치 8만 4천 건 속도에 맞춰도 밀려있는 신청서를 모두 마무리 지으려면 10년은 넘게 걸린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취업 이민용 영주권 신청서는 18만 2,450건이 적체 중이며 24만 5,940건은 수속 과정에 계류돼 있습니다. 가족 이민용의 경우 적체 서류 규모가 20만 6,323건, 계류 중인 서류는 34만 9,350건입니다. 행정감찰관은 노동허가서는 최대 3개월, 시민권이나 영주권 신청서는 6개월 안에 수속을 완료해야 서류가 쌓이지 않는다며 서류 심사관이 유연한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심사 권한을 좀 더 부여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KBN 뉴스 박준환입니다. 간추린 소식입니다. 노동부는 오늘 발표한 6월 고용 상황 보고서를 통해 지난달 비농업 일자리가 37만 2천 개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전월 38만 4천 개와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시장 전망치를 큰 폭으로 웃돌았습니다. 블룸버그 통신이 집계한 전문가 전망치는 26만 5천 개, 월스트리트저널이 집계한 전문가 전망치는 25만 개였습니다. 그동안 팬데믹 특수를 누리다 실적이 악화한 몇몇 빅테크 기업과 금리에 민감한 부동산 등 일부 업종에서 해고 발표가 잇따랐으나 대부분의 업종에서는 여전히 고용 확대에 주력하고 있다는 의미로 해석됩니다. 뉴욕시 감사원이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NIC 페리 운영권을 갖고 있는 뉴욕시 경제개발공사는 2017년 7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6년 반 동안 페리 운영에 5억 3,400만 달러를 지출했다고 보고했습니다. 하지만 감사원 조사 결과 실제 지출액은 이보다 2억 2,450만 달러 많은 7억 5,850만 달러에 달했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탑승객당 실제 보조금도 EDC가 보고한 보조금과 큰 차이가 나타났습니다. 지난해 실제 탑승객당 보조금은 12.88달러였는데 8.59달러로 4.29달러를 축소 보고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뉴욕시 교육국이 가짜 코로나19 백신 접종 증명서를 제출했다가 적발된 80여 명의 교사, 교직원을 대상으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시 교육국은 지난 4월 내부 감찰을 통해 허위 코로나19 백신 접종 증명서를 제출한 사실을 적발하고 이에 해당하는 교사와 교직원에게 무급 휴직 처분을 통보한 바 있습니다. 시 교육국은 맨해튼 뉴욕주 법원에 무급 휴직 처분이 내려진 교사, 교직원들을 대상으로 소장을 제출하고 교사 노조 중재인은 시 교육국의 무급 휴직 처분 결정에 대해 간섭할 권리가 없으며 중재인의 결정에 대해 번복해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캐시 호컬 뉴욕주 지사는 지난 6일 뉴욕주가 시행 중인 성희롱 예방 정책을 단계적으로 강화하기 위한 조치를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뉴욕주의 모든 기업은 성희롱 예방 정책을 채택해서 시행해야 하고 매년 전 직원을 대상으로 비디오를 포함한 성희롱 예방 교육을 실시해야 합니다. 뉴욕주 정부가 제공하는 교육은 한국어로도 제공됩니다. 기업은 직원 대상 성희롱 교육 기록을 최소 3년간 복원해야 합니다. 환율과 증권 소식입니다. 이어서 날씨입니다. 토요일은 흐린 가운데 소나기 내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75도, 섭씨 24도, 밤 최저 기온은 67도, 섭씨 19도로 예상됩니다. 일요일은 화창하겠습니다. 월요일도 화창한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이상으로 KBN 뉴스를 마칩니다. KBN과 함께 즐거운 저녁 되시기 바랍니다. 미 동부 최대 한인방송 KBN이 제작하는 KBN 뉴스는 웹사이트 mykbn.com 그리고 유튜브와 페이스북에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은 뉴스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